현재는 거의 사라진 노예제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었는데요. 월급쟁이로 사는 삶을 자조적으로 노예로 부른다면 예전보단 자유로운 합법적 노예인 셈이죠. 현대에 사는 흔한 자유로운 영혼의 노예들 말고 예전 노예제도에 속해 있던 노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키가 218cm에 이르는 번식용 노예인 파타 세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노예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번식을 위해서 존재했었는데요. 파타 세카는 1828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노예로 키 218cm, 강인한 체력, 건장한 신체, 순종적인 품성, 높은 지능으로 지주로부터 강인한 노예 생산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번식 노예로 채택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로 일한 아프리카인들을 말하며 이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인들을 사고 파는 데는 유럽인들이 앞장섰다기보다 종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같은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에게 팔았다는 말이 더 신빙성을 얻습니다. 부족 간 싸움으로 인해 획득한 다른 종족을 유럽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은 구슬, 직물 같은 그곳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었죠.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시작은 15세기 초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구입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출하면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노예제도의 참상을 생각할 때 유럽과 미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노예제도는 거의 350년 동안 브라질 경제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하고 있을 때로 미국에서 구입한 아프리카 노예의 약 40%가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끌려왔던 것입니다. 1825년 포르투갈이 브라질의 독립을 인정했을 때에도 브라질의 그 누구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850년 브라질 정부가 국제 노예 무역을 폐지했지만 그 후에도 흑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주로 사탕수수, 담배, 면화 등 작물 재배나 금, 은, 구리 등 광물 채굴을 위해 노동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수가 줄어드는 노예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후손을 낳지 못한다면 브라질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노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라도 자손을 더 낳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예 노예 사육 시스템을 공장처럼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 후부터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노예를 낳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 노예제도는 주로 육체적 노동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파타 세카라는 존재는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었죠. 그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노예의 신체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체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 상류층 사회에서는 더 강력하고 순종적인 노예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신체적 특징과 유전적 요소를 지닌 번식용 노예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파타 세카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들은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엄격한 관리 하에 있었어요. 번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힘든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건강 상태나 식습관은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키가 큰 데다 신체가 강건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태어날 아이들 역시 이런 특성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 강함만을 지니고 있던 게 아니라 지능 또한 어느 정도 괜찮았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이들이 마치 우월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신인류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체계적인 지시를 잘 따르는 특성 덕분에 상류층 사회는 그들을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이런 파타 세카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통 노예라 하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삶을 상상하실 텐데요. 파타 세카는 조금 다릅니다. 파타 세카는 노동 대신 번식을 위해 관리되고 훈련되었지만 삶이 결코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번식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인생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며 가족이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번식을 위해 1888년 해방될 때까지 수천 명의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했으며 지주는 그를 다른 지주들에게 번식 목적으로 임대까지 하며 더 많은 품질 좋은 노예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간 품종 개량을 위한 게 과연 노예에게만 해당되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신체적 또는 지능적으로 우월한 인류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인류의 진화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요. 이 파타세카라는 번식용 노예는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욕망이 어떻게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파타세카는 최소 248명의 아이 아빠가 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아이들 모두 출생 후 자동으로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파타세카는 그가 살던 산 크롤로스시에 사는 흑인 인구 30%의 직계 조상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타세카는 팔미라라고 하는 전 노예와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으며 자신의 농장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타세카는 1958년까지 살았으며 사망할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130세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번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예, 파타세카라는 번식용 노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